최백은 TV의 최백은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최근에 일본의 그 지난해 성장률이 이제 발표됐어요. 4분기께 발표가 됐는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지난해 7월 달부터 소위 이제 경제 침략을 해왔잖아요. 아베가. 근데 그 경제 침략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좀 다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사실은 그 최백은 TV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 중에 과거에 제가 방송에서 강연했던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이 앞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제목을 자기 발등을 찍고 자기 무덤을 팠다, 아베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소개하도록 할게요. 아베 경제 도발 목표는 제가 작년에 7월 1일 날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핵심 부품 소재들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7월 3일 날인가요? 제가 뉴스 공장에 출연해가지고 일본의 도발의 목적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했죠.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일 정권을 일본의 고분고분한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계획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내부만 우리 사회 내부만 단결하면 우리가 완성하는 게임이다.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스베이다 나가서 제가 아베한테 3가지 고맙다 다시 얘기했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일 간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재정립할 수 있는 우리는 식민지 경험이 36년 식민지 경험이 있잖아요. 식민지 경험을 하다 보면요, 그게 해방이 돼도 상당히 그 상처가 오래 가요. 우리가 외환위기를 20년 전에 겪었지만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사회 곳곳에 남아있듯이요. 대개 이제 학자들은 3가지를 얘기합니다.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들의 트라우마를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치적으로 이 종속돼 있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해방을 했어도 식민지 시절에 거기서 지배층으로 행세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니까는 그 사회에 지배층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 사회 실제로 그랬잖아요. 박정희 권력에서 그 형성된 지배층들이 대개가 친일의 박정희 자신부터가 일본 육사 출신이고요. 뭐 이런 인재니까 우리가 얘기들을 하듯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종속을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36년 동안에 일본 경제의 목적을 위해서 조선의 경제가 재편되기 때문에 그건 어떤 식으로 재편되겠습니까? 일본 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재편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종속이 되어지는데 그 종속 구조에서 계속 그게 연장되는 이유는요. 경제는 그러니까 그 종속을 끊어내려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고통이 좀 필요합니다. 체질을 개선하면 사람이 개인이 체질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오랜 노력이 필요하듯이요. 근데 그 정치적으로 식민지 시대의 지배층들은 그런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없죠. 자기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과거의 어떤 하나의 이 지배층의 특권만 계속 지속할 수만 있으면 괜찮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박정희 시스템 속에서 가마우치 경제가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오래 가는 게요. 이 정치적인 거하고 경제적인 거는 세대가 바뀌면서 되게 이것이 이제 청산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회도 많이 그랬죠. 근데 가장 오래 가는 게요. 의식의 식민지성입니다. 의식의 식민지성은 뭐냐면 일종의 열등감이죠. 우리는 일본한테 안 돼 하는 점. 우리 과거에 나이 드신 세대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일본 시절에 일본 녀석들은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러면서 지금은 그것보다 못하다느니 뭐 이런 식의 비유를요. 그게 이제 의식의 식민지성이에요. 요즘 세대들은 그런 것보다 굉장히 자유로워졌는데 우리 사회를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일본한테 이기게 되면요. 일본의 경제 도발로부터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면은 일본은 세계 경제 3위인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기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런 열등감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베한테 땡큐 아베 3가지를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은 제가 이제니까 최백은 TV에서도 많이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들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얘기했던 걸 정리를 한 거고요. 자,
이 그 아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평화헌법 개정이요. 그걸 이제 좀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뭐 왜 이렇게 도발을 했느냐, 그 이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제가 그 최백은 TV에 올린 과거의 영상으로 좀 이제 대신을 하고요. 아베가 제가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일본한테 그 내부만 단결하면 완성하는 게임이다 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대포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애국심에 그냥 호소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러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하고 싸움할 때, 쟤하고 싸움해도 내가 그러니까 뭐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좀 싸움을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너도 터질 상황이라면은 싸움을 가능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근거 없이 주장을 할 수는 없죠. 당시에 제가 MBC 100분 토론 나가서도 얘기할 때도 다 제가 근거를 갖고 있었던 건데요. 일본 경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정상적인 경제예요. 우리가 일본 같은 사회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국가고요.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국가죠. 소위 보통 국가를 지향한다. 주권 국가들은 대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못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일으킨 전범 국가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페널티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국가가 아닌 거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그러니까 정상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경제다. 제가 이걸 이제 소개를 하는 거고요. 그걸 근거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일본은 시민혁명이 없는 나라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국민들이요. 그래서 언론조차도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못해요. 우리나라의 전두환 정권 시절에 있었던 소위 언론에 대한 보도 지침, 정부가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는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지는 이런 보도를 많이 하는 게 일본의 언론의 상당한 현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사회가 굉장히 취약하고 병들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촛불혁명을 가지고 정권도 바꾼 이런 과거에도 그러니까 4.19 혁명으로 정권을 이렇게 바꾼,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굉장히 역동적인 반면에 일본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저는 굉장히 상당히 많이 병들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경제만 좀 얘기한다면 아베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20년의 사생아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사생아라고 표현하는데 잃어버린 20년은 1992년부터 2012년까지 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림으로 본다면은 그림이 그 최백은 TV에 그 나와요. 여기 뭐 이 그림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1992년이에요. 여기가 이제 2012년이 여기고요. 그렇죠? 여기 정도입니다. 여기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빨간 선이 뭐냐면요. 빨간 선이 바로 뭐냐면은 이 까만 선이 바로 뭐냐면 명목 GDP예요. 명목 GDP라는 건 뭐냐면 그냥 현재의 그러니까 화폐 가치로 계산한 GDP예요. 네? 근데 92년에 여기 점점 딱 만났잖아요. 2012년에는 어땠습니까? 2012년이 여기인데 여기 녹색 선보다 이 그린 색깔보다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변화가 없기는커녕 오히려 조금 더 떨어졌다 이거예요. GDP가. 네?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경제 규모의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아베가 언제 집권합니까? 2012년 말에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복귀하죠. 복귀하는데 이렇게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사생아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이제 했던 거는 일본 경제가 아베가 집권하기 전에 이미 굉장히 망가져 있었어요. 망가져 있었는데 그 망가진 것을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최백은 TV에서 많이 소개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 위기는요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10년이 시작한 1992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은 90년 넘어오면서요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니케이 지수가요 90년 1월 달부터 91년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자산 시장의 거품이 붕괴되고 그게 이제 실물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일본의 장기 불황을 얘기하는 게 바로 그 90년대 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경제 위기는요 사실 그런 자산 시장의 거품 붕괴가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세계 경제 규모 2위였었어요. 미국 다음으로요. 그 당시는요. 중국이 부상하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근데 세계 경제 규모 2위의 선진 국가가 자산 시장이 무슨 뭐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붕괴한다고 해서 20년씩이나 경제가 이렇게 멈춘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다른 데 요인이 있습니다.
다른 데 요인이 뭐냐면은 일본은 70년대부터 이미 그러니까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70년대 일본 잘 나가던 시절인데 속으로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가 잉태되기 시작했어요. 자, 일단 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7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요. 두 자릿수로 성장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절반 밑으로 4.3% 떨어집니다. 갑자기 70년대요. 80년대도 똑같고요.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요. 일본도 결국 제조업 중심의 이런 산업 구조예요. 일본 제조업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근데 제조업에 그러니까는 제조업의 그 역할이 쇠퇴하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제조업에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세계 금융 시스템이 큰 변화가 생깁니다. 환율 제도도 바뀌고요. 그리고 자본시장 개방 압력도 들어오고 일본은 철저하게 통제를 해가지고 외국 자본들을 통제해가지고 관리했던 나라예요. 근데 환율 제도를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게 하면서 어떤 일이 나냐? 1달러당 360엔에 있던 것이요. 70년대 초에 260엔까지 그냥 떨어집니다. 엔화 가치가 그냥 폭등한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거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그 충격, 금융화의 충격하고 제조업 충격, 제조업 충격, 이중 충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냐? 돈 푸는 걸로 대응합니다. 돈을 푸는 걸로 대응을 해요. 산업 구조를 그러니까 좀 체질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돈 푸는 걸로 해요. 그 돈을 푸는 거 가지고 돈 푼다고 해가지고요. 우리 봐보세요. 한국에서 금리 내린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강화됩니까? 이런 거 봤습니까? 별로 안 보이죠. 예? 기업들이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투자를 해가지고 혁신을 해가지고 해야지만이 무슨 새로운 수익 사업이 만들어지고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지. 금리 내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푸는 게 그 돈이 그러니까 그런 혁신으로 가지 않고 주로 뭐냐면 자산시장,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으로 가가지고 이걸 가격을 끌어올려요. 예? 그게 이제 거품을 만든 거예요. 거품은 언젠가 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90년대 초부터 이제 붕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주가 붕괴, 부동산 거품 붕괴. 예? 그래서 80년대 그러니까는 그 시절을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한 거죠. 낭비한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채백은 TV 보시고요. 그래서 주가 지수하고 이 땅값이 쫙 떨어지죠.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제조업에서 소위 말해서 역할이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되게 제조업 중심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일자리 증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일자리 또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는 뭐냐면 중간 임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임금 일자리로 가면 좋은데 저임금 일자리로 많이 가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상황 불평등도 심화돼요. 그러니까 노동소득 한 나라의 소득은 노동소득하고 자본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노동소득 비중이 줄어들어요. 가계의 소득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내수가 약화되죠. 내수가 약화되니까 수출 의존이 증가되죠. 수출에 해외 시장에다가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해외에다 물건을 많이 팔려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임금을 억제합니다. 임금 인상을요. 심지어는 90년대 후반, 95년 이후부터는요, 임금이 계속 떨어져요. 일본은 지금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이. 20몇 년 동안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5년 정도요.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사용을 선호하고요. 그러면 생산을 또 자동화하고 앉아있고, 가능한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요. 생산 기술도 해외로 이전하죠. 당시에서 한국, 동남아로 막 이전해요. 일본 기업들이요. 그리고 이제 정부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기업들 요걸 다 들어주죠. 노동시장 유연화. 그러니까 비정규직 사용하는 걸 허용해준다든가 세금도 깎아준다든가 또 환율 정책으로 또 지원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보게 되면 가계 소득에는 가계한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들이죠. 다. 가계한테 불리하게. 그러니까 내수는 더 약화되죠. 그러니까 수출에 더 이제 목을 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출에 목을 매는 구조는요. 커다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세계 경기가 좋을 땐 괜찮은데 세계 경기가 나쁘면 직격탄을 맞아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어떻게 됩니까? 임금 불평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임금 인상은 가능한 억제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임금 불평등이 심해지면요. 인구 구조도 악화시킵니다.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인구 구조가 나빠진다는 얘기 뭡니까? 한 사회에 그러니까 고령층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층들은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들,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저출산을 우리가 사실 고령화가 되는 것은요, 불가피한 거예요.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오래 사는 거는 불가피하잖아요. 고령화는 우리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근데 65세 이상이 늘는 건 불가피하다 이거예요.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갈수록 오래 사니까 수명이 연장되니까요. 근데 분모가 그러니까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모를 커지게 하는 건 뭡니까? 새로 태어나는 애들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출산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인 겁니다.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이 문제인 거예요. 그 저출산은 어디서 비롯된다고 우리가 경제에서 설명하냐면요. 결혼율에서 결정됩니다.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봐요. 그럼 결혼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결혼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임금 불평등이라고 봐요. 어떻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남성이 여성한테 청혼을 했어요. 그때 그 여성이 그 청혼을 받아들이는 기준은 뭘로 보느냐. 그 남성의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냐 300만 원이냐 400만 원이냐 이런 절대 임금이 아니라 그 내 파트너가 될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상위 10%에 속하느냐 하위 10%에 속하느냐. 하위 10%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상위 10%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상대적으로 임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임금 불평등은 결혼율을 더 낮춘다 이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요.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하고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결혼율하고 거의 수치가 비슷하게 나와요. 놀랍게도. 비정규직이 뭐 결혼하기 더 불리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거의 비슷하다 이거예요. 수치가요. 예? 그래서 인구 구조도 악화돼요. 인구 구조도 악화되죠. 그래서 이게 수출에 죽고 사는 경제가 돼요. 예? 이게 세계 경제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세계 경제 나쁠 때마다 이게 직격탄을 맞는다 이거예요. 자, 이 임금이 여기 봐보세요. 95년도에 일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36만 3천 엔이었어요. 36만 3천 엔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 이 95년 수준이니까요. 여기다 10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일행이 한 1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요. 예? 이게 지금 36만 3천 엔이니까는 360만 3천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2012년에 31만 4천 원으로 한 5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예? 임금은 되게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뭐 아니면 임금이 그러니까 인상을 그러니까 멈춘다든가 이런 거 얘기 줄어드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다음에 되게 일자리도 보게 되면 풀타임 일자리는 그러니까 풀타임 일자리가 되게 36시간 이상을 얘기하는데 정규직은 약간 차이가 있는 90년도부터 여기 2015년까지 변화가 없잖아요. 파트타임은 쫙 3.3배 정도 증가한 거예요. 예? 주로 파트타임 중심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90년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소위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일본도 대개 가게나 기업들이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재벌 기업들입니다. 예? 부동산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만 또 대출도 받아요. 가게도 그렇잖아요. 부동산 담보로 대출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보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부실화될 게 아니겠어요. 예?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부실 기업도 생기고 은행들도 부실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합니다. 안 해. 왜 안 하냐? 구조조정하면 우리 떠오르는 게 뭐죠? 많은 대량 실직 사태 그러잖아요. 그게 정치인들은 자기 손에 피 묻히기가 싫은 거예요. 그거 인기 없는 정책이거든요. 반발이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어떻게 하느냐? 구조조정 하기보다는 금융 지원, 추가로 돈을 지어가지고 돈을 지원해가지고 이 기업을 연명시킵니다. 그래서 좀비 기업이 되게 거죠. 예? 수익을 못 내는 좀비 기업들이 막 등장해. 그리고 당연히 뭡니까? 좀비 기업이 등장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이라는 얘기니까. 한 나라 경제에서 좀비 기업이 많을수록 한 나라 경제 전체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이 되게 좀비 기업이에요.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 이자도 제대로 갚기 힘든 기업들이 좀비 기업인 겁니다. 예? 수익성이 낮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성장도 둔화되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제조업 경쟁력도 약화되죠. 이런 좀비 기업들이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돈을 갖다 쓰고 앉아 있으니까요. 예? 좀비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본의 90년대. 이때 일본의 제조업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일본을 추격하기 시작한 게 바로 90년대 후반부터예요. 일본이 망가지는 팀을 타서 추격한 거예요. 자, 실제로 이게 지금 94년, 이게 2000년, 일본의 주요 제조업, 각 산업별로 볼 때요. 세계 시장 점유율,
보게 되면 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왼쪽 수출하고 오른쪽 수출 다 줄어들고 있어요. 예? 일본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거예요. 예? 자, 그 일본의 반도체 산업도 80년대만 하더라도요, 10개 중에서 탑 10개 중에서 6개가 일본 기업이 있었어요. 지금 뭐 하나도 안 남아있잖아요. 예? 지금 뭐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저기 이 도시바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니까 뭐 메가 간다고 앉아있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가 뛰어들고 그랬었죠. 엘피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파산 정리해버렸고, 그렇게 돼버렸죠. 그렇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뒤늦게 구조조정합니다. 90년대 말부터. 잃어버린 10년을 보내고 나서. 근데 구조조정이라는 건요,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면요, 제가 쉽게 비유를 할게요. 구조조정은요, 그냥 정리만 하는 게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막 게으른 생활을 해가지고 몸이 비만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고지혈증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네? 몸이 건강이 약해질 게 아니지, 잃어버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습니까? 일단 살을 빼야죠. 맨날 그냥 안 좋은 음식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가지고 몸이 막 나빠졌다 이거예요. 그럼 일단 살을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 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식이요법이 가장 효과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은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은 빠지죠. 빠지는데 어떻게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죠. 건강한 건 아니죠, 그거는요. 그렇죠? 건강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살을 뺀 다음에 운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으로, 먹는 것도 식생도 바꾸고 해가지고, 체력을 단단하게, 그 다음에 건강한 몸을 바꿔야 되는 거죠. 기업으로 본다면 어떤 거냐면요, 수익성이 없거나 성장성이 낮은 사업들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돈 못 버는 기업들은요. 그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수익성, 성장성이 있는 사업으로 다시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체력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기업들 정리하기 위해서, 부실 기업들 정리하기 위해서 기업들 통폐합을 지원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요. 산업활력 특별 재생시킨다 이거예요. 활력을 재생시킨다 이거예요. 특별법을 만들어요. 이게 밑에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박근혜 때 만든 거. 박근혜 때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을 이거 그대로 베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샷법이라죠. 5개 부처에서, 우리나라 정부 부서에 5개 부서가 관련돼요. 이 업무하고 관련해서요. 한 창구에서 다 해결해준다 해서 원샷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었어요. 이걸 하고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공백을 메워야 될 게 아니겠어요. 창조산업을 육성합니다. 육성을 추진해요. 박근혜 때 뭐였습니까? 창조경제 육성 추진했죠. 박근혜가 일본 꼭 그대로 베낀 거예요. 아버지도 그러더니만은 딸도 똑같이 가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의존도가 큰 이 분야인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뭐냐면은 이 창조산업 육성에서 처참하게 실패해요. 처참하게 실패해요. 네? 구조조정은 주로 그랬냐면은 주로 이제 통폐합을 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 창조산업을 육성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정하면서 대표적으로 망가진 게 일본 조선산업 같은 경우예요. 사이즈 줄이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인력 조정해야 되잖아요. 인력 조정하는데 주로 뭐냐면 설계와 R&D 인력 같은 이런 인력들이 다 이게 줄어들 일자리 잃어버리니까, 예? 이런 다 퇴출시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조선업이 그러니까는 지금 경쟁력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창조산업 육성의 결과 한번 봐볼까요? 199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고 있는데 2014년도에 정부 보고서가 나왔어요. 요 사이에 한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여기 매출액, 기업의 매출액, 일본 기업 전체 매출액, 고용, 기업체 숫자로 봤을 때요. 전체 산업을 보게 되면은, 전체 산업들을 보게 되면 매출액, 고용, 기업체 숫자 다 이렇게 플러스로 증가했죠. 그렇죠? 플러스 증가했어. 근데 창조산업만 놓고 본다거나, 특히 제조업과 관련된 창조산업을 보게 되면요. 박스를 이렇게 보면 다 마이너스. 특히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은 마이너스 한 46%,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50%. 다 마이너스, 빨간색이잖아요. 예? 창조산업이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이게 성공했으면 일본 경제 지금 굉장히 지금 체질이 강화됐어요.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간 거예요. 제가 박근혜 때 MBC 100분 토론 같은 데 나가서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가 하는 거 보고서는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라.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해야 되는데 들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4년 동안 헤매다가 결국 끝났잖아요.
자, 그래 일본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연구개발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단위가 10억 엔인데 10억 엔인데 16조 원 투자했다가 17조 여기 17조 4천억 원 이렇게 GDP 대비도 증가하고 했어요. 했는데도 왜 안 나오냐? 창조 산업하고 제조업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제조업은 주로 연구개발비 투자하면 되게 혁신이 돼요. 근데 창조 산업은 사람의 창조적인 역량에 달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플랫폼 사업들이 이게 연구개발비만 많이 때려준다고 이게 되는 거냐고요. 애플의 아이폰을 할 때 앱 생태계를 만든 게 그 연구개발비 많이 투자해서 나온 거냐고 이게요. 연구개발비는 뭡니까? 삼성전자의 수원의 공장처럼 막 최고 시설에 그러니까 이 연구소에다가 보안시설도 가지고 그냥 최고 보안시설에다가 우수한 과학자들 투입하고 최고의 시설들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 되게 전통적으로. 근데 애플이 앱을 개발하는 생태계를 만든 건 어떻게 했습니까? 앱이란 건 뭐 사람의 아이디어고 아이디어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 머릿속에서 있는 거고 사람들은 기업 바깥에 더 많이 있다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해가지고 앱을 공급을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했습니까? 3대 7로 나눠 먹자. 돈 벌 기회를 제공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연구개발비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요? 아니잖아요. 창조산업은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은 이런 연구개발 지출 가지고 결정나는 거지만은 창조산업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제조업 육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참 실패한 거예요. 네? 우리가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걸로 가고요.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20년이 된 거예요. 금융위기 딱 터지면서 곤두박질 치지요. 세계 경제가 침체되니까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뭡니까?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폭락을 하니까는 그래서 2009년도에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으로 정권이 그러니까 넘어갔었죠.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굉장히 무능했어요. 네? 민주당이 무능한 거예요. 민주당이 무능하면서 계속 경제는 안 살아나. 예? 아까 얘기 봤듯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앉아있고 이게 계속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이게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2008년 금융이 이렇게 폭락했다가 민주당에서도 계속 못 살리고 앉아있잖아요. 예? 경제를.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능했던 거죠. 거기다 뭐냐면 2011년도에는 후쿠시마 사태까지 터지죠. 경제가 안 좋지. 사회는 굉장히 우울하지. 예? 일본 국토 대부분이 그러니까 원폭 받은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 사회는 절망감이 지배를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되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되게 극우 세력들이 바로 합니다.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예? 그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탄생한 거예요. 2011년부터 더군다나 일본 전체 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하는 해예요. 총인구가. 예?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는 아베라는 그러니까 괴물이 탄생한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아베가 이제 집권했을 때, 아베가 이제 그랬을 때 보게 되면요. 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08년도 그 당시 상태를 이제 그러니까 뒤에서 비교할 수 있고요. 아베노믹스는요, 기본적으로 아베의 경제 정책을 아베노믹스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혹세무민 논리입니다. 혹세무민 논리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돈을 대규모로 찍어놔야겠다 이거예요. 일본 경제가요. 일본 경제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수출은 목을 매는 경제라고. 네? 목을 매는 경제가 돼버렸다고요. 수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수출의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내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수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살려내기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수출을 살려내는 거 어떻게 하냐?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겠다 이거예요. 일본은행에서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찍어내는지 뒤에서 보죠. 그럼 돈가치 떨어지겠죠. 돈을 대규모로 찍어내니까. 예? 그럼 돈가치 떨어지게 되면은 달러 표시로는 일본 제품 가격이 싸지는 거잖아요.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수출이 증가할 거라 이거예요. 수출 증가하면 기업이 돈 벌 거라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3만 달러의 자동차를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1달러당 1,000원일 때 3만 달러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현대차 자동차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돈으로 내가 자동차 한 대 팔았을 때 얼마가 내 돈에 들어오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3천만 원에 들어오는 거죠. 네? 한 대 팔게 되면요. 네?
그런데 자동차를 달러로 3만 달러 파는 건 변화가 없는데 1달러당 만약에 우리가 2,000원이 됐어요. 환율이. 네? 환율이. 그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 돈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죠? 2,000원 줘야지만 1달러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만 달러 팔게 되면 6천만 원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자동차를 한 대 팔았는데 과거엔 3천만 원뿐이 안 들어왔는데 6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기업은 그냥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 안 하고 더 많이 수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수익이 증가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안 됩니다. 그럼 기업이 돈을 벌면은 투자도 더 늘리고 고용도 더 늘릴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고용을 늘리게 되면 임금도 늘어날 게 아니냐? 사람들 많이 뽑으니까는. 예? 그러면 임금이 늘면 가게들도 소비를 더 늘릴 게 아니겠느냐? 예? 가게들이 주머니가 두둑해졌으니까. 그러면 소비세도 많이 거쳐가지고 국가 세금도 많이 거치게 돼가지고 그럼 국가 부채도 좀 줄어들 게 아니냐? 이게 아베노믹스예요. 그럴듯하죠. 경제학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게. 근데 경제학을 아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그건 헛공부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작동이 안 돼요. 왜 작동하느냐? 자, 봐보세요. 3만 달러, 이렇게 자동차가 3만 달러인데, 예를 들어서 기업 수익이 2배로 증가한 거죠.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그런데 이 3천만 원 더 번 거 가지고 투자를 더 늘리고 더 고용을 더 늘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동차를 그러니까 해서 한 대 생산하던 것을 2대를 생산하고, 2대 생산하는 건 뭡니까? 수출이 그러니까 2대가 더 많이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출이 안 늘면은 한 대에서 2대 생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예? 수출이 안 늘어요. 수출이 안 늘면은 그러니까 돈이 그러니까 수익이 2배가 됐다고 해가지고 한 대에서 2대로 생산 늘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생산 안 늘릴 거면 못할 투자하고 고용이 증가할 거냐 이거예요. 일본 제품은요. 그러니까 이게 3만 달러에서 더 이상 안 팔리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아베가 그러니까 이래서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침략하기 전까지 자료입니다. 아베가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자기가 집권할 때는 GDP가 여기에 있었다 이거예요. 이게 1992년 수준이란 말이에요. 네? 1992년 수준이 여기에요. 여기가 이제 2012년이니까 아까 이렇게 좀 더 미치라 했잖아요. 떨어졌다 했잖아요. 잃어버린 20년이에요. 자기가 이만큼 끌어올렸다 이거예요. 끌어올렸다. 이게 어느 정도 끌어올린 거냐? 엔화 기준으로 한 11% 증가시킨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돈을 얼만큼 찍어냈느냐? 아베가 2013년 집권하고 나서 이만큼 찍어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4,700조 원. 감도 안 오죠. 4,700조 원을 찍어내가지고 국민 소득은 57조 원 증가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엔을 찍어내가지고 소득은 14엔뿐이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니 100엔을 찍어가지고 410조 원을 찍어내가지고 국민들 다 나눠줘도 똑같이 나눠줘도 410조 엔이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한 7분의 1 정도뿐이 7분의 1반 소득이 안 증가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1억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다고 했을 때 1억 원 원금 다 지키란 법 있어요? 아니잖아요. 돈 날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꼴인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똑같은 시기에 제가 한국은행은 이 당시에 100원을 찍어내가지고 한 550원을 소득을 증가시키는데 기여를 했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돈은 돌면서 더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런 거예요. 자, 작년 7월 달 일본이 경제 침략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이만큼. 41조 3천억 원 정도 더 찍어냈어요. 계속 돈을 안 찍어내면 일본 경제는 무너지는 구조예요. 돈을 찍어가지고 경제를 유지시키는 나라는 이건 정상적인 경제가 아닌 거예요. 네? 자, 근데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 GDP는, 자, 이게 이제 아베가 집권하기 전이 2012년이에요. 네? 아베가 집권하기 전에요. 자, 이런데 이게 뭐냐면 6조 2천억 달러라는 얘기예요. 달러 기준으로. 근데 아베 2018년도, 그러니까 경제 침략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2018년인데 5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아까 엔화로는 얼마예요? 11% 증가했는데
달러 기준으로 보니까는, 달러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20%나 감소했어요. 달러 기준으로는. 예? 자,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자, 1인당 GDP도 한번 봐보세요. 1인당 GDP도 보게 되면은 2018년에 일본 돈으로 보게 되면 여기 여기 얼마예요? 이게 415만 엔 정도 되는 거고, 여기 411만 엔. 2018년, 97년, 20년 정도. 예. 예? 여기 안 증가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베 정권 하에서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한번 봐보세요. 수출을 보시게 되면은 아베가 집권했을 때가 여기예요. 여기. 2012년에 일본의 수출이 이만큼 했었어요. 근데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이만큼 증가시켰다 이거예요. 얼만큼? 21% 정도. 엔화로요, 엔화로. 근데 이게 2007년 수준도 아직 미달한 거예요, 물론요. 2007년 수준도요.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12년도에 9천억 달러가 넘었었어요. 근데 2018년도에 8,600억 달러뿐이 안 돼. 자, 엔화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래서 여기 한 21%가 증가했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20%나 감소했어.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현대자동차가 뭐라 했었습니까? 3만 달러 파는데 자동차를 그냥 파는 양은 변화가 없어. 그럼 얼마가 되는 거? 달러로는 3만 달러만 계속 수출이 잡히는 거잖아요. 한 대 팔았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일본 엔화로는 2배가 되는 거잖아요. 환율이 변하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엔화 기준으로는 한 21% 증가했다 이거예요. 엔화 기준으로는. 근데 달러 기준으로는 20% 감소해서 그 얘기 뭐예요? 수출 물량의 증가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수출 물량이. 왜 그러냐? 자, 그래서 7년간 일본의 상품 수출액을 보면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건 왜 그러냐?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년대만 하더라도 한 10% 됐었어요. 이때 10% 정도. 일본 80년대는 굉장히 썼습니다. 6.1승천 했었죠. 근데 이게 90년대 넘어가면서 쫙 세계 시장 점유율이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해 한 3.8%. 우리나라가 한 3.1%. 4%까지 붕괴됐어요. 즉, 일본의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일본의 제품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영자지 신문이 있죠. 영국에서 나오는요. 이게 일본 경제신문이 인수를 했죠. 며칠 전에. 이때 이제 아베가 2013년도에 정부가 출범하거든. 1월 달에요. 그 출범하는 애 아주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해요. 저도 했던 소리인데 제가 얘기하면 안 듣고 외신에서 얘기하면 저기 가는데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신문 제목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일본의 문제는 경쟁력이 없는 상품이 문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베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수출을 늘리려고 하는데 일본의 문제는 경쟁력이 없는 즉 엔화 가치가 세서 높아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 제품이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뭘 예를 들냐면요. 삼성에 그러니까는 갤럭시하고 소니나 도시바에 그러니까는 이 스마트폰하고 비교를 하면서 삼성께 왜 더 잘 팔리냐? 소니가 왜 더 잘 안 팔리냐? 그랬을 때 소니 제품이 비싸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삼성 제품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더 잘 팔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품이 매력이 없는데 그걸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그게 더 팔리냐 이거예요. 애플의 아이폰이 비싸서 이게 잘 팔리는 거냐고요. 싸서 잘 팔리는 거냐고요. 그렇죠? 네. 일본의 제품이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하고 싸움해볼 만하다 하는 게 그 얘기예요. 하나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건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딱 됐을 때 마지막 이제 우리가 레이스가 남았는데, 대학 입시를 위해서요. 한 3학년 시작할 때 한 구부는
한 반에서 한 20등 정도 했었고, 예? 했는데 상승세를 타고 있었어요. 한 친구는 반에서 5등을 들고 있는데 이게 하향세를 그리고 있었어. 최후에 가니까 누가 이긴지 아세요? 20등 하던 애가 더 좋은 데를 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직접 목격하는데 그런 거예요. 한국은 이게 상승세에 있는 거고 일본은 하락세에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는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래.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경제 도발하기 전에 일본의 이 GDP가 한 1,000억 엔 이상이 줄어들었었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잡아먹었냐? 일본의 무역 수지가 이만큼 줄어든 거야. 1조 2천억 엔 정도. 근데 한국에 대해서 2조 6천억 엔 정도 흑자를 보고 있었어. 한국한테 이만큼 흑자를 못 보면은 이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커지면 이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이 굉장히 고마운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런 고마운 나라한테 물건을 안 팔겠다고 땡깡 부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논리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예? 자기들한테 경제에 도움을 주는 나라한테 그래 이거는 오래 가지 못한다. 지네 물건 안 팔면 지네가 손해기 때문에 GDP 줄어들고 이러기 때문에 지네가 손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버티기만 하면 이기는 게임이다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베는 뭐냐면 이게 시간을 오래 끌지 않을 수 있다고 조기에 끝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탁 겁줘가지고 바짝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잘못했다고 빌기하고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던 거예요. 한국에 자기 우호세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 거고. 예? 우리 초창기 얼마나 그랬어요. 얼마나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언론들에서 전문가들 섞고 언론 섞고 얼마나 공포 분위기 조성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경제 망친다고. 예? 그래서 조기에 굴복할 줄 알았던 거야. 예? 그거 믿고서는 아베는 그러니까 조기에 승부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길게 가면 자기들도 손해라는 거 알아, 얘네들도. 그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피해를 주기 위해서 자기도 피해보는 방식은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 스튜핏이라고 해요. 스튜핏이야, 이거는요. 예? 그렇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는 일본은 자기들 이걸 모르겠어요. 자기들 구조를요. 예? 근데 이게 한 이유는 안에 우리 내부에 소위 말해서 토착예고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격하면은 안에서 호응을 해가지고 금세 여긴 지리멸렬 저기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내부만 단결하면 이기는 거다. 예?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일본은 돈을 엄청나게 찍어대는 나라예요. 돈을 이게 GDP 대비 이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 까만 게 미국 정도고요. 이게 유럽이고 이게 영국이고 이 정도인데 미국이 양쪽 하나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미국보다도 이렇게 높으니까 이 돈 나중에 회수하려고 해보세요. 회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완전히 이 돈 지금도 계속 찍어대고 앉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돈 회수한다고 생각해봐. 이거를 이만큼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돈을 그럼 경제 시장에서 돈을 다 회수하게 되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국가 부채가 아베노미스 성공했으면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증가하고 앉았잖아요. 예? 아베노미스 작동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내수가 안 된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이 얼마나 골 때리는 나라냐면요. 이게 뭐냐면요. 니케이 지수, 일본의 주가 지수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이거 지금 23,000대 막 이렇게 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단위가 이게 뭐냐면요. 10억 엔. 돈 단위입니다. 이 40 하게 되면 뭐냐? 이게 400억 엔이라는 얘기예요. 400억 엔. 그러면 이 파란 선은 뭐냐? 이게 주가 지수예요. 빨간 기둥은 이게 선은 뭐냐? 이게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주식을 매입한 규모예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주식을 매입하는 나라예요. 주가가 이렇게 안 오르죠? 이렇게 쭉 안 오르죠? 안 오르면 돈을 더 찍어내. 더 사들여. 네? 또 이렇게 약세를 보게 되면 돈을 더 찍어내.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가지고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미친 짓이지, 그게. 네? 주가는 뭡니까?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가지고 그걸 평가받아서 투자자한테 평가받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돈 찍어가지고 사들여가지고 주가 끌어올리는 거. 그러면 이 주식을 일본은행이 보유한 주식을 나중에 팔게 되면 다시 또 주가 폭락할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미친 짓을 하고. 근데 왜 일본 국민들이 가만히 있느냐? 일본 국민들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돈을 이렇게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안 생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가 안 떨어지는 거야. 일단 자기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일단 가는 거고. 둘째, 이렇게 된 거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겠지? 일본 국민들은요,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해요. 예? 정부한테 굉장히 수능적이고 이런 거잖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 지도자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약에 이런 거라면 정부 미쳤다고 막 공격 엄청 할 거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자, 일본은 30년간이요. 자, 이게 보게 되면요. 이게 뭐냐? 산업 생산액, 이게 산업 생산액이에요. 제조, 광공업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1991년도에, 1990년에, 여기 91년도에, 가 뭐라 했었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해잖아요. 예? 이때가 뭐냐면, 이게 지금 2015년을 100으로 놨을 때예요. 근데 108 정도 됐었는데, 여기, 2019년 2분기에, 얼마예요? 2012년 잃어버린 20년 됐을 때 97 정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인 거예요. 근데 아베가 집권하고 나서도 여전히 뭡니까? 103 정도니까 이때보다도 아직도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동안 산업 생산액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산액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30년 동안에. 자, 그 다음에 산업 생산액이 지난 1년 동안이요. 여기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걸 제가 왜 구한 거냐면, 자, 아베가 경제 침략한 게 언제입니까? 2019년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이 언제입니까? 3분기가 시작하는 거야. 7, 8, 9월 달이. 6월 달. 이게 2분기 때 저겁니다. 2분기 때 일본의 산업 생산액이 한 103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말에 얼마까지? 98까지 떨어졌어요. 우리를 공격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네?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왜? 수출을 못하니까는 산업 생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수출을 못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아베가 경제 도발했을 때, 예? 이게 6월 달까지 기준, 6월 달에 이랬었는데, 103 했었는데, 지난해 12월 달에, 6개월 사이에 떨어졌다 이거예요. 산업 생산이에요. 예? 자, 소비 봐보세요. 이것도 90년, 여기였었어요. 여기, 밑으로 더 떨어졌죠. 30년 동안에 소비도 오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산과 소비가 경제의 양축인데 30년 동안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일본의 총 소매 거래가 2015년 100으로 했을 때 여기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여기 보면 91년 7월 달에 112 정도 됐었는데 지난해 6월 달에 그러니까 경제 도발을 하기 전이죠. 102 정도. 이때보다 더 낮잖아요. 낮았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어떻습니까? 자, 여기 6월 달에 이랬었어요. 7월 달부터 경제 침략해 왔잖아요. 지난해 11월 달에 99로. 요때 9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왜 올라간지 아세요? 10월 달에 소비세를 8% 했던 걸 10%로 올리잖아요. 소비세 인상. 네? 10%로 올린다고 소비세를요. 왜? 국가 부채가 너무 심각하고 그러니까 세금 더 걷어야 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9월 달에 미리 사재기를 한 거야. 사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세금 올리기 전에 물건가 비싸기 전에 미리 사재기해서 이렇게 잠깐 올라간 거예요. 그 대신 뭡니까? 그 다음 달에 쫙 폭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미리 사재기했으니까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평탄화시켜서 계산해 보면요. 이때도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줄어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예, 이게요. 예? 평균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겠어요? 경제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이해된 거겠죠. 자본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고용의 실상은 일본은 실업률이 지금 2.2%로 선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실업률은 낮아도 임금은 계속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해보면 32만 9천행에서 31만 7천행으로. 자, 일본의 평균 월급입니다, 이게. 노동자들의 평균 월급이. 자, 여기가 언제예요? 여기가 1991년, 92년 이때예요. 이때까지는 쫙 올라갔잖아요. 일본의 임금은요,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일본은 소위 말해서 상여금을 받는 달이 있고요. 상여금을 안 받는 달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상여금 안 받는 달, 받는 달 이렇게 우리나라 비슷하게요. 그래서 그랬는데 상여금 받는 달 기준으로 쭉 봐보세요. 이만큼까지 떨어져 있는 거야. 언제? 지난 30년 동안에. 예? 임금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나라라고요. 이때가 바로 뭐예요? 95년이라는 얘기 아까 제가 95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쫙 하락하는 거예요. 예? 하락한 거예요. 자, 제조업이 그나마 그래서 괜찮은 직장인데 제조업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95년경이야. 그런데 여기가 됩니까? 완만하게 이때부터 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 제일 높은 선만 쭉 이어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보게 되면 2002년부터 2000년대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파란 선이 뭐예요? 정규직 일자리. 아니, 비정규직 일자리. 파란 선이요. 그 다음에 이 소라색 같은 게 정규직 일자리. 아니, 비정규직 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가 쭉 이렇게 아무래도 증가했어요. 정규직 일자리는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줄어들었죠. 네? 고용이 이렇다 이거예요. 네? 고용도.
그러니까 풀타임 일자리 추이입니다. 풀타임 일자리가 92년 수준보다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고요. 파트타임 일자리는 쫙 30년 동안 이렇게 증가한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 구인배유라는 건 뭐냐면 기업이 그러니까 일자리를 자기가 이 고용을 하겠다는, 고용을 얼마나 할 의사가 있다는 걸 나누기, 일자리를 찾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당 기업에서 찾는 일자리가 한 2.4개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본의 일자리가 굉장히 넘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런데, 자, 그런데요. 이거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구인 배율이 그러니까는, 주로 한 배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배가 초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건설, 노가다라는 얘기죠. 4배. 접객 봉사, 이거 뭡니까? 서빙 하는 거, 음식점에서, 예? 레스토랑에서 한 3.9배. 개호, 간호, 이거 뭡니까? 간병 서비스 하는 거죠. 이런 거 3.6배. 음식물 조리 이런 거 3.2배. 뭐 이런 것들이 가고 1.0배 미만 봐보세요. 회계사무, 제조기술자. 좀 괜찮은 일자리는 여전히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태인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주로 그러니까 파트타임을 많이 고용하는 이런 데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트타임 임금이 많이 올랐다 그래요. 제 일본 친구들이 보면. 당연히 그러죠. 이런 쪽에는 파트타임 일자리는 계속 수요가 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베가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헌법 구조 개정을 왜 하는 거냐? 일본은요, 지난 30년 동안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본 거야. 돈도 엄청 찍어내 보고, 국가가 그러니까 돈 투자에 서 얼마나 해봤는데, 경제가 안 살아나, 30년 동안에. 이 일본 경제를 반영해 주는 게 뭐냐면요, 일본의 그 청년층들을, 20대를 득도 세대라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식 발음으로 사토리 세대. 예? 사토리라고. 이게 뭡니까? 득도가. 도를 터득했다 이거예요. 일본의 20대는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살이 몇 년도생입니까? 99년생이, 지난해 99년생이 20살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해 그러니까 그래서 29살이 몇 년생입니까? 예? 90년생이지. 90년대생이에요, 20대가. 정확하게 20대가. 90년대생들은 뭐냐면, 제가 왜 90년을 기준으로 하냐면, 90년 이후에 30년 동안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이 20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야. 우리가 득도 세대는 뭡니까? 사투리 세대는요. 제가 이거 보고서 참 처음에 배꼽 잡고 웃었는데, 얘네들 가지고 왜 득도라고 하나 했지만, 득도하면 우리가 뭡니까? 득도하면 우리가 되게 신선이라는 선도 보게 되면, 예? 풀리면 먹고 산다고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세속의 욕망으로부터 다 해방된 사람 이런 얘기잖아요. 웬만한 건 다 안 하고 산다 이거예요. 주로 편의점에서. 그래서 일본의 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쓴 적이 있었어요. 세븐 헤븐스 at 세븐일레븐. 이게 뭡니까? 세븐일레븐이 뭐예요? 일본 대표적인 편의점이잖아요. 편의점에 7개의 천국이 있다 이거예요. 편의점에서 대부분 다 해결한다 이거예요. 일본 젊은이들이요. 일본 젊은 애들이 연애를 안 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35세 미만 대상으로 섹스 경험까지 조사를 해요. 5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데 2015년 올해 건 아직 발표 안 했는데요. 보면은 여성 같은 경우는요 44.2%가 섹스 경험이 없어요. 35세 미만. 남성 같은 경우는요 42% 섹스 경험이 없어요. 그럼 35세 미만까지 섹스 경험이 없으면 그 이후에도 섹스 경험 없을 가능성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이때까지 안 한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이게 재밌어가지고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왜 연애를 안 하는가? 기사를 했었어요. 했더니만은 뭐냐면은 재밌는 게 거기 비유하면서 다른 나라하고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걸 비유하기 위해서 미국은 22세까지 전체 중에 90% 이상이 섹스 경험이 있다. 이런 이제 소개를 했어요. 저는 이거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왜 안 하는가 이제 물어봤더니만 인터뷰를 했더니만 남성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왜 연애 안 하냐 그러니까 데이트 비용이 부담스럽다. 여성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예? 남성들이 그러니까 남성 같지가 않다 이거예요. 예? 소위 말해서 뭐 패기도 없고 예? 무슨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쉽게 얘기하면 좀 웃자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찌질하다 이거예요. 남성으로서 매력을 못 느끼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기성세대들이요 굉장히 꼰대 같은 소리 많이 합니다.
젊은 애들 이렇게 모든 거 다 이렇게 저기 꿈도 없고 이렇게 패기도 없고 그러니까 야망도 없고 그러니까는 일본 사회가 걱정이 된다 이거야, 미래가. 이런 20대가 20년 후가 되게 되면 일본의 중추 세력이 되는데 20년 후에 꿈도 없었던 세대들이 20년 후에 일본 사회를 어떤 사회로 만들 것인가 이게 걱정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꼰대 같은 소리라는 게 뭐냐면요. 이 세대들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나이 한 30살인데 한 5년 전부터 경제가 안 좋았어. 그러면 앞으로 그나마 어떤 간에 변하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한 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변화하지 가능성이 없다고도 생각할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 그냥 적응하려고 해요. 그리고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꿈을 가지면요. 더 힘듭니다.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 때 꿈도 갖는 거지. 그래야지 이게 뭐 저기 실현이 됐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목표 의식이 갖는데 근데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데 꿈만 가죠. 그건 본인을 더 그러니까 고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갖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근데 이렇게 가마우치경제라고 조롱을 했었는데 아베나 이런 세대들은 한국을 알기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맹추격하고 있다 이거예요.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GDP는 그러니까 한 90% 이상까지 축소가 됐고 수출은 그러니까 1인당 수출액 우리가 더 많고요. 한 2.5배 정도 더 많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얘네들은 이 아베 정권은요. 자민당 내에서 아주 극우 세력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 군국주의 세력들이에요.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어떤 걸 갖고 있냐. 지난 일본 역사, 근대 역사 한 150년 속에서 보게 되면은 일본이 어려울 때마다 혹은 일본이 도약할 때마다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아가도 되겠어요. 처음에 19세기 말에 일본이 소위 산업화를 시작할 때 한국의 강화도 개항을 강제로 시켜가지고 자기 산업화에 필요한 거니까 식량, 곡물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은들 이런 거 다 수출해갖고 식민지식에 말할 것도 없고 2차 세대전 이후에 폐허가 된 상태 속에서 부활을 뭘로 계기로 삼았습니까? 한국전쟁을 계기로 부활을 했고 또 60대 이후에는 뭘로 했어요? 월남전 파병하면서 자기들 중간재 부품 팔아먹으면서 또 부활을 했어요. 일본의 그러니까 도약과 부활에 한국이 그러니까는 옆에 나라의 한국이 항상 희생양이 돼줬어. 일본 애들은 그 추억이 기억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그러니까 평화헌법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 평화헌법 바꾼다는 얘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선제적으로요. 자, 여러분들 전쟁이라는 건요. 상대방 국가가 공격해왔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자, 2000년대 들어와서 대표적인 전쟁.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 사담 후세인 정권 때 공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라크가 미국 공격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명분 가졌어요?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의혹이 있다. 둘째, 알카에다라는 국제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공격한. 쟤네들은 우리의 미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다. 그래서 공격한 거잖아요. 숙대만 만들고 사담 후세인 제거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북한은 툭 하면 미사일 쏴. 예? 핵도 개발하고 미사일 쏘는데 어디다 쏩니까? 일본에 건너다가 쭉 날려버려요. 예? 일본에 건너다가 쭉 날린다고. 그럼 일본 애들 그거 할 때마다 경기를 일으켜요. 미사일이 쭉 지네 저기 나라로 넘어서 발사되고 그러는데 북한은 그러니까 일본이 볼 때는 안보의 최대 위협 국가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순간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본은 북한을 먼저 때릴 수도 있죠. 북한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자유롭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일본의 또라이 같은 정치인들 보게 되면 독도를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와서 점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독도에 일본 군대가 진출해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군대 출동시켜야죠. 그럼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하는 순간에 한반도는 전쟁 위험에 굉장히 고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그걸 왜 그럼 한반도 전쟁을 가냐? 한반도 전쟁이 나야지만이 한반도의 산업시설은 다 파괴되죠. 전쟁 나면요. 반면에 일본의 제조업 조건 팔아먹을 때도 생기잖아요. 한국전쟁처럼. 이게 망상이죠. 망상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꿈꾸는 게 아베 군국주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에 집권하고 나서 그해 어떻습니까? 한반도에 막 전쟁 위험 소리 막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서로가 막 말 가지고 막 그냥 서로가 막 서로 공격하면서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험악했었잖아, 막. 2017년 12월 달까지만 해도 막 전쟁, 한반도 전쟁 위기에서 막 그랬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2018년 초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 그러니까 완전히 평화무드로 바뀌게 되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그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분위기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게다가 명분을 주기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시켜요, 규모를요.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명분을 준 거죠.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그러니까 자기들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하기 위한 훈련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축소시키니까는 북한 입장에서 대화의 장으로 나온 거예요. 끌어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본의 아베가 당시 평창 올림픽에 와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미 군사훈련 축소시키지 말아라. 왜? 일본은요, 한반도가 긴장이 고조되는 게 자기들한테 득이 되거든. 한반도가 서로가 으르렁으르렁 되고 그래야 되고, 한반도 전쟁 위험성이 있어야지만이 자기들이 그러니까 재미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한마디로 이런 제안을 거절했죠. 이거는 한국의 주권 문제다. 니네들이 뭐라고 할 얘기가 아니다. 이 문제는. 그 아베가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트럼프 막 옷자락 바지락성이 자꾸 막 했죠. 근데 트럼프는 트럼프의 셈법이 있는데 아베 정어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베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반도에 해빙 분위기가 오면서 일본은 낙동강 오리알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전락해버렸죠. 그게 아베는 굉장히 싫은 거예요. 일본의 궁극주 세력은 한반도가 항상 긴장 고조되는 분위기. 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불행해지기를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노력으로 옆에 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해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나라를 불행을 통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혜택을 이걸 풀려고 이게 이 정신병자지 이게. 예? 이런 존재예요, 일본이. 우리 앞에 이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해 지소미아 문제인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본의 경제 도발 이후에 손익계산서를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일본이 지난해 그러니까 수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는 그 일본에다가 수출하는 게 5.0%에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전체 수출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였었어요. 2019년에는 5.2%로 0.2%만큼 좀 증가했어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됐느냐? 그다음에 일본으로서 수입은 그러니까 줄어드는 대신에 반면에 그러니까요.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반면에 한국의 일본 지난해 수출은 6.9% 감소했는데 일본의 한국 수출은 12.9% 감소했어요. 일본이 더 크게 가야 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GDP 감소에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일본은 수출을 우리한테 무역 흑자를 굉장히 보는 나라인데 수출을 안 하면 무역 흑자가 줄어든 거니까는 그만큼 GDP에 그러니까는 감소에 기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손해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게임을 끝낼 줄 알았는데 길어지면서 자기들 피해가 커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지난해 말부터 불화수소 수출도 다 허가해주고 다르고 바뀌고 있잖아요. 왜? 자기 기업과 자기 경제만 이게 잘못하면 망가지게 생겼다 보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그걸 철회를 안 해놓고 안 했는데 여전히 그 수출 규제는 더 이상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용상으로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지금 백색 국가 제외하고 이런 것은 지금 자기가 그것까지 만약에 원상복귀하게 되면 좀 이게 표현이 방송이 아니라서 이렇게 하지만 좀 쪽팔리잖아요. 그냥 아무 얻은 것도 없이 그러니까 다시 원상대로 가게 되면요. 근데 경제적인 피해는 그러니까 줄어들겠어.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다 옛날처럼 하고 앉아있으면서 제도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안 바꾸고 지금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출 규제는 폐기하고 사실상 수출 규제는 폐기한 상태 속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얼버무리고 앉아 있는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옹졸한 저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보니까 지난 한 6개월 싸매봤어. 싸매보니까 일본하고 이제 우리가 싸매볼만 하네. 자신감이 생겼죠. 우리는 그다음에 뭐냐면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들 중에 일부는 국산화도 막 성공을 하고 그렇죠? 이런 소식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일본만 피해 본 거야. 일본 기업들이 그걸 우리한테 팔아가야 되는데 팔 때가를 놓친 건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주요 고객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한일 관계가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러니까 이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지내도 되겠구나. 네? 일본한테 우리가 대등하게 이제 할 소리 다 하면서 해도 되겠구나.
이런 수평적 관계로 이건 한 번은 넘어야 될 고비인데 아베가 이걸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예? 우리가 65년 한일 수교 이후에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10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 지배 이후에 그러니까 항상 이 종속적이고 열등감 속에서 그랬던 것을 지난해 그러니까 아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수출액 감소가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아세요? 일본의 수출액이 지난해 그러니까 이만큼 감소했는데, 예? 아니 저기 한국에 대한 수출액이 이만큼 감소했는데 전체 수출액은 이만큼 감소했었고요. 한국의 비중이 이만큼 차지한 거예요. 한 나라가 일본 전체 수출액에서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출 규제했다가 지네만 피본 거죠. 그러니까요. 예? 하반기에만 보게 되면 전체 감소액의 30%나 감소했어. 전체 일본 수출액 감소에 하반기. 예? 그러니까 하반기가 바로 뭡니까? 7월 달부터 수출 규제할 때부터 이건 거예요. 수출 규제해가지고 지네만 완전 죽순 거예요. 그러니까요. 발등 찍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 엔화 기준으로 일본 수출액이 지난해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4.7%만 감소했는데 하반기에 6.4%나 감소했어요. 예? 그러니까 1조 한 9천억엔 감소해서 2조 한 7천억엔으로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수출을 규제하면서 지발등 찍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달러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예? 이렇게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엔 이만큼, 하반기에 이만큼 감소를 해버린 거예요. 자, 산업 생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이렇게 감소한 거예요. 수출 저거 했으니까는 감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소매 거래도 그렇게 줄어들고요. 앞에서 소개했던 거죠. 그 결과가 지난해 성장률이 나타납니다. 지난해 성장률은 대개 우리가 앞에 분기 대비해서도 하고 1년 전하고도 비교해서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들은 거는 대개가 요 수치하고 그 다음에 이 수치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수치를 먼저 설명드리면요. 자, 일본은 1분기에 0.6%, 2분기에 0.5% 이렇게 성장을 했었어요. 3분기가 언제죠? 7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수출규제. 그때부터 뚝 떨어집니다.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요. 9월 달에 그러니까 소비가 사재기를 막 했을 때 10월 달부터는 4분기에 속하는 거예요. 10월 달에 소비세 인상했다 했잖아요. 이 사재기로 이만큼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4분기에 마이너스 1점으로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합해서 계산해 보면 이것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분기별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요. 경기 침체에 빠졌다 그래요. 일본은 경기 침체에 이미 빠진 거예요. 우리한테 괜히 경제 도발했다가 지네나라 경제 침체에 빠진 거예요. 참. 그 다음에 이런 분기 성장률이 지속될 경우에 4분기에 그러니까 지난해 마이너스 6.3%까지. 이건 뭡니까? 코로나19 사태는 반영도 안 된 거야. 지난해 것까지니까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19까지 지금 하니까 성장률이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끔찍하다 이거예요. 해외에서 지금 반응이. 일본 경제가. 1년 전 대비 성장률을 보세요. 이 한국은 그러니까는 4.8%,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여기 마이너스 1점 대신 한국은 1점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한국은 만약에 이건 이제 1년 전 대비 성장률 때는 4분기에 일본이 마이너스 0.4인데 우리는 2점이었었고요. 일본만 이제 죽을 쓴 거죠. 그렇죠? 자기 발등 찍고 자기 부동 판 거예요. 그렇죠? 경제 도발 전후로요. 지난해 그러니까는 6월달, 그러니까 2분기 6월 말에 일본의 GDP가 이거였습니다. 539조 3천억 엔 정도예요. 근데 지난해 말 531조. 한 8조 엔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에 8조 엔 줄어들었다니까요. 네? 일본이 지 발등 찍은 거지 뭘. 네? 우리가 지네들 GDP를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도와주는 나라인데 안 팔겠다고 한 결과가 이거라 이거예요. 네? 지도자 한번 잘못 만나면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 되어 버리는 겁니다. 네? 지도자 잘못 만나면.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난해 7월 달 이후에도 여전히 21조 엔이나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다 이거예요. 돈을 안 찍어내면 경제가 이렇게 돈을 찍어냈는데도 GDP는 줄어들었어. 이 도대체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8조 엔이 줄어들었어. 21조 엔 이렇게 추가 찍어내는 나라에서. 예? 이걸 그냥 국민한테 나눠주기만 해도 21조 엔이 소득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되게 보게 되면 수출이 이게 바로 보게 되면요. 2018년 4분기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수출이 줄어든 결과다 이거예요. 수출이 줄어든 결과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일본의 경제 침략은 철저하게 실패한 하고 일본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는 지도자가 저렇게 예? 지도자가 저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요. 나라가 저렇게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역사에서 굉장히 재밌는 순간이 나타납니다. 이상한 지도자 하나 나타나게 되면 나라의 국운이 바뀌어요. 예? 훌륭한 지도자 만나면 국운이 갑자기 상승을 하고 예? 국운이 그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일본은 아베 때문에 일본 나라의 국운을 그러니까 완전히 추락시키는 이러한 지금 상황인 겁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근데 대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자민당이 이런 미친 정당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대안스럽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사실은 더 참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암담한 거죠. 아베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다는 저렇게 아베가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저걸 대체할 만한 정치 세력이 없으니 일본 국민들은 얼마나 이 심정이 쓰라릴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진짜 낙담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걸로써 일본의 그러니까 경제 도발의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